자,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은 사랑 영화를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작품입니다. 바로 2004년도 작품인 영화 이터널 선샤인인데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프로페서 S 코너를 맡은 스노리입니다. 이 작품은 멜로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하여 판타지를 굉장히 잘 수혈해냄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. 그 덕분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뮤지션 분들이 이 영화에 영감을 받아 많은 작품을 만들곤 했습니다. 예를 들면 밴드 혁오가 이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공들이라는 곡을 만들기도 했고요. 그리고 극중 등장하는 기억을 지어주는 회사 라쿠나사에서 이름을 딴 밴드 라쿠나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밴드 디어 클라우드가 2013년도에 본인들의 단독 콘서트 제목을 이터널 선샤인으로 정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.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리고 그 밴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 영화를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라 이 영화 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의문스럽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, 그리고 이 영화의 많은 감상이 그렇듯이 더욱더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되었고요. 어찌 보면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. 이 영화의 감독은 미셸 공드리, 그리고 각본가는 찰리 카우프만입니다. 두 사람 다 저마다 가진 사이키델릭하고 그런 몽환적인 색채를 영화에 잘 녹여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. 미셸 공드리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무드 인디고라든지 도쿄라든지 그리고 수면의 과학, 그리고 최근에는 드라마 키딩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색채가 뚜렷한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각본가 찰리 카우프만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전에 스파이크 존즈 감독과 함께 존 말코비치 대기라든지, 그리고 이터널 선샤인 이후에는 본인이 연출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넷플릭스에서 최근 배급한 이제 그만 끝낼까 해 라는 작품을 성공적으로 연출하셨고요.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보여준 시너지가 너무 좋았어서 이 뒤로도 협업이 없나 살펴보곤 했는데, 아쉽게도 이 작품이 처음이자 마지막 협업입니다.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점도 있네요. 국내에서는 이 영화가 2005년에 개봉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영화를 샤라웃하면서 많은 팬들이 생겼고요. 그리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2015년에 개봉 10주년을 기념하여 재개봉하였습니다. 그때 1차 개봉 때보다 더 많은 관객을 불러일으키며 흥행했다고 하고요. 이제 이 영화도 글로벌 개봉 기준으로는 2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고전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. 간단하게 이 영화를 소개해봤고요. 오늘 저희는 이 영화를 감상할 때 키포인트가 될 만한 지점 3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? 네, 첫 번째는 배우들의 도전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. 먼저 이 극의 주인공인 조엘 역할은 짐 캐리라는 배우가 맡았죠. 배우 짐 캐리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코미디 연기로 더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. 더구나 저희 세대라면 아마도 마스크라든지 예스맨, 브루스 올마이티, 배트맨 포에버 이런 작품들 많이 기억을 하시지 않나 싶고요. 트루먼 쇼 같은 작품도 있을 것이고요. 그렇다면 짐 캐리 외에 또 다른 걸출한 코미디 배우는 또 누가 있을까요? 스티브 카렐, 아담 샌들러, 브라이언 크랜스톤, 이 정도의 배우들이 생각이 나는데요. 코미디 배우 하면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You're like this dynamo. 코미디라는 그 감정 자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지점에 있는 감정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,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가져야 될 소양, 이 정도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면에서 이 배우들이 코미디에서도 정말 뛰어나지만 각 잡고 전극을 한 번씩 했을 때 굉장한 힘을 스크린 밖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. 우선 스티브 카렐 같은 경우는 디 오피스를 비롯한 그런 코미디 작품에서 보여줬던 연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그 폭스캐쳐를 통해서 굉장히 서늘하고 냉담한 연기를 보여줬고요. 그리고 아담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엄청 진중한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사프디 형제 감독의 연출인 언컷 잼스에서 굉장히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고요. 그리고 브라이언 크랜스톤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. 브레이킹 배드에서 월터 화이트로 연기하면서 5번의 에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짐 캐리가 이터널 선샤인을 통해 보여준 이 조엘이라는 캐릭터는 짐 캐리의 커리어 중 가장 좋은 연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당시 짐 캐리가 실연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때 좀 굉장히 우울해하는 상태였는데, 당시 그 모습을 본 미셸 공드리 감독이 당신이 지금 이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1년만 이 상태로 있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. 근데 그 결과 작품이 더욱더 잘 나오긴 했고요. 그리고 짐 캐리도 그러한 디렉팅이 마음에 들었는지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해서 작품을 함께 했습니다. 키딩이라는 드라마로 재회했는데요. 키딩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저희가 미국 드라마 볼 때 시즌이 너무 기니까 조금 진입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. 근데 이 드라마는 2시즌이면 끝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맘 편하게 보시라
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상대역인 클레멘타인 역할의 케이트 윈슬렛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케이트 윈슬렛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명실상부 정말 최고의 배우죠. 심지어는 이 이터널 선샤인에서의 연기가 정점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뒤로도 너무 잘 보여줬고요. 90년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타이타닉이라든지, 그리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다가 2009년에는 더 리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. 레볼루셔너리 로드 같은 작품에서도 너무 멋졌고요. 근데 이때 케이트 윈슬렛이 이야기하길 본인은 본인이 한 그 많고 많은 작품의 캐릭터들 중에 클레멘타인이 가장 본인이 애정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. 그때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본인은 실제로는 그렇게 클레멘타인처럼 톡톡 튀거나 외향적인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해요. 좀 더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좀 더 내성적인 사람에 가까운데, 그래서 본인이 갖지 못한 그런 매력이 클레멘타인에게서 드러나서 더욱더 그 캐릭터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곤 하더라고요. 저 역시도 굳이 따지자면 이입을 좀 더 조회를 했던 입장으로서 클레멘타인이 가진 그런 통통 튀는 매력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. 그래서 어린 마음에 클레멘타인이 했던 머리 색깔들을 따라하곤 했는데요. 그때 머릿결을 잘 지켰어야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케이트 윈슬렛은 염색 안 하고 다 가발이었더라고요. 다 가발이었고, 그리고 추가로 극 중에 총 5가지의 머리 색깔이 나옵니다.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른데요. 조금씩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시간상의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. 그게 진행 순서 말고,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초록머리일 때 같은 경우는 관계의 그런 시작이라든지 그 관계가 가진 되게 싱그러움을 표현하는 색깔로 쓰입니다. 그리고 빨간 머리 같은 경우는 관계가 가진 열정을 보여줄 때 쓰이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주황머리 같은 경우는 관계가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. 그리고 이 영화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파란 머리 같은 경우는 극중 초반부에 두 사람이 열차에서 만나서 대화 나눌 때도 이 머리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. 당시 클레멘타인이 이 머리색의 이름은 블루 루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파란 망각이라고 말을 하죠. 그 자체로 이 사람이 기억을 잃은 적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블루라는 의미가 가진 우울함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? 캐릭터가 가진 우울감을 함께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극에서 중요하게 작용은 하진 않는데 추가로 금발도 잠깐 나옵니다. 조엘과 클레멘타인의 어린 모습을 잠깐 보여줄 때 나오고요. 그때 아역이 잠깐 연기를 하다가 케이트 윈슬렛이 아역의 옷을 입고 연기하는 장면에서 잠시 금발이 나오죠. 그러면 총 5가지 머리 색깔이 나온 셈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두 사람이 욕조가 아니죠. 싱크대에서 목욕을 하는 씬이 있어요. 큰 싱크대에서. 근데 그때 참 미셸 공드리 감독이 가혹하다라고 느낀 게, 이거 촬영을 거의 2시간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거 2시간을 하다가 케이트 윈슬렛이 거의 실신할 것 같은데도 좀만 더 가자 이랬다고 해요. 근데 짐 캐리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나는 케이트 윈슬렛 컨디션이 돌아올 때까지 재촬영 안 하겠다, 추가 촬영 안 하겠다라고 엄포를 놔버립니다. 그래서 잠깐 중단됐던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고요. 그러고 보면 참 케이트 윈슬렛은 그 이전에 타이타닉도 그렇고 이 이터널 선샤인도 그렇고 2020년대 들어서는 아바타 물의 길도 그렇고 참 여러모로 물과 연이 많은 그런 배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짐 캐리는 이렇게 미담이 하나 더 쌓였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아날로그와 수공의 조화라고 이름 붙였는데요. 이 키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뮤직비디오 하나를 잠시 보고 들어가실게요. 방금 보여드린 뮤직비디오는 영국 밴드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The Hardest Button to Button 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입니다. 갑자기 왜 이 뮤비가 나왔나? 이 뮤비도 혹시 미셸 공드리한테서 영감을 받았나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뮤직비디오를 자료화면으로 가져온 이유는 바로 미셸 공드리 감독이 이 뮤직비디오의 연출자이기 때문인데요.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박자에 맞춰서 드럼과 앰프가 증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일종의 스톱모션 기법을 가져와서 촬영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현실과 비현실의 그 경계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. 감독은 가능한 본인이 판타지 장면을 표현할 때도 수공예로 표현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서 상상력이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강조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수공예다 보니까 좀 더 그래픽으로 했을 때보다 좀 더 불완전한 측면이 있는데, 그 불완전함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했고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좀 흐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죠.
그런 그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장면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. 자,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조엘이 점점 그 클레멘타인과의 논쟁과에 지쳐가고 그리고 그 싸움하는 장면이 점점 기억이 지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. 이때 보시면은 조엘의 뒤는 완전히 뿌옇게 됐습니다. 뭐 배경을 우리가 뿌옇게 한다라고 치면은 후보정으로 블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. 뭐 아니면 렌즈 주변부에 바세린을 바르거나 비닐을 덧대거나 혹은 뭐 극단적인 아웃포커싱을 주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이 장면은 촬영할 때 배우 짐 캐리의 뒤에 스태프들이 붙어서 거대한 비닐을 하나 펼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그런 물리적으로 정말 현장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준 거죠. 이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관객들 모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준 것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다음 장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저는 이게 접근이 비슷해서 가져왔습니다. 극 초반부에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조엘이 클레멘타인이 일하는 서점으로 선물을 두고 갑니다. 그때 근데 클레멘타인이 조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냐 굴어요. 거기에 충격을 먹은 조엘이 터벅터벅 걸어갈 때 조엘 멀리 서 있는 조명부터 서서히 탁탁탁 꺼집니다. 암전이 되는데 이때 이를 통해서 조엘이 받은 충격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. 다른 접근도 한번 볼까요? 원근법 촬영을 조금 예시로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당시 2000년대 영화들 중에 원근법을 굉장히 잘 써서 원근법의 트릭을 굉장히 잘 쓴 사례가 아마 반지의 제왕이지 않을까 싶은데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그 호빗이 키가 작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이 안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는 대역을 썼다든지 뭐 혹은 반지 자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 대형 반지를 제작을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트릭을 쓰곤 했는데요. 근데 호빗이 그 키가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CG 없이 이 두 사람이 얼굴이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씬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경우에는 책상과 의자의 단차를 이용해서 그리고 두 배우가 서로 마주보지 않고 서로 그 눈높이를 예를 들면은 뭐 프로도 역의 일라이저 우드는 좀 더 위를 쳐다보게 한다든지 간달프 역의 이안 맥켈런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을 쳐다보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원근법 트릭을 사용하여 찍었습니다. 근데 그런 류의 트릭이 이 이터널 선샤인에서 쓰였는데요.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? 자, 라쿠나 사역에서 피해서 어린 시절로 숨은 조엘입니다. 이때 어린 시절의 모습도 짐 캐리가 직접 연기했는데요. 그때 짐 캐리의 키가 작아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대형 테이블을 제작을 했어요. 근데 대형 테이블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. 그래서 멀리 카메라에서부터 멀리 가면은 그만큼 엄청 작아 보이는 거죠.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케이트 윈슬렛은 굉장히 커 보이고요. 그런 식의 원근법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당시에 뭐 물론 이게 2004년도 작품인 걸 감안하더라도 CG로 하는 게 좀 더 편했을 텐데 이런 수공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면에서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키포인트입니다. 이 영화를 정말 결정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판타지적인 장면들, 뭐 혹은 현실과 판타지가 경계에 있는 듯한 장면들을 두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. 우선 첫 번째 장면입니다. 아마도 이 영화를 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컷이 아닐까 싶은데요. 꽁꽁 얼어붙은 찰스강에 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. 참고로 저도 이거 비하인드 찾아보다가 안 건데 이 씬도 세트가 아니고 실제로 그 강에 누워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추웠다고 합니다. 케이트 윈슬렛이 말하길. 이 컷의 앵글을 보시면 버즈 아이뷰입니다. 버즈 아이 뷰, 말 그대로 새의 시점에서 쳐다보는 그런 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소설로 치면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비슷한 궤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체를 관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컷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이 강에 누워 있는데 저는 마치 이 컷이 강이 아니라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렌다라고 할 때 구름 위를 둥둥 걷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 두 사람이 하늘 위 뭐 혹은 우주 위에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때 클레멘타인이 조엘에게 별자리 좀 알려달라라는 대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. 근데 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 장면에는 결말을 암시한 듯한 요소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강의 하단부를 보면 점점 금이 가고 있죠. 이를 통해 두 사람이 곧 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오케이 그 이후엔 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. 두 사람이 각자 서로 험담하는 테이프를 듣게 되죠. 그리고 이 이상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할 뻔하다가 헤어지려고 고민을 합니다. 그때 조엘이 클레멘타인을 붙잡죠. 당신을 지금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. 그때 클레멘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. I can't. But you will. You know, you will. 자, 당신 지금이야 내가 좋겠지만 나중에 우리 서로 결국 진료하고 말 것이다.
그때 조엘은 오케이라고 말을 합니다. 괜찮다고. 오케이. 그리고 클레멘타인도 오케이라고 받아치고 엔딩곡이 흘러나오죠. 그리고는 마지막 컷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두 사람의 마지막 컷을 보면 몬타케벤에서 두 사람이 눈을 맞으며 뛰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뛰는 장면이 점점 페이드아웃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같은 구간에서만 계속 뛰어요. 같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루프하는데 저는 이 씬을 일단 루프 엔딩이라고 부를게요. 이 루프 엔딩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? 이 영화의 초기 각본 버전에서는 원래는 클레멘타인만 기억을 지우는 그런 설정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클레멘타인이 한 번만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을 지웠다고 해요. 기억을 지운 채로 조엘과 다시 만나고 근데 같은 이유로 헤어지고 다시 또 기억을 지우고 그리고 그 각본이 나중에 수정되어서 지금 저희가 아는 버전이 된 것이고요. 뭐 각본이 아무리 바뀌었다 한들 수정 전 각본과 최종 각본이 말하고자 했던 주제는 똑같았으리라 봅니다. 그렇다면 이 루프 엔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? 아마도 두 사람은 이제 라쿠나사가 없어졌다고 해도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. 공드리 감독과 찰리 카우프만은 이 아름다움 속에 그 두 사람의 이별의 불가항력을 숨겨놓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.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르게 보입니다. 조금 더 몰입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.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런 멋진 작품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과 함께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늘 그렇듯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